자, 로마에 지금 그 초대 왕이었던 로물루스의 업적을 이제 이렇게 한 몇 가지 생각해 봤는데요. 로마를 터를 잘 잡았다는 거, 그 다음에 정치 제도, 왕과 원로원과 민회를 잘 조직했다는 거, 또 신분제 사회에서 귀족과 평민이 서로 이렇게 극단적으로 대립하지 않도록 피보호 제도를 이렇게 세웠다는 것. 그래서 로마가 이제 장기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놓았다는 것이 그의 업적입니다. 로물루스는 약 37년간 통치했다고 그래요. 그러다가 로마 성벽 밖에 있는 캠푸스 마르티우스에서 민회를 하던 중에 승천했다, 이런 이제 설화가 있습니다. 승천한 게 아니라 또 원로원들이 죽인 거 아니냐, 그런 이견들도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든 간에 로물루스의 통치는 로마 발전에 큰 힘이 됐다.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역사교육과 김덕수 교수입니다. 로마는 이탈리아 반도의 중앙에 위치한 라티움 지방의 작은 나라로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로마가 이렇게 나라를 시작할 때에 주변 정세를 보면은 북쪽에는 에트루리아 왕국이 있었고 남쪽에는 그리스의 도시 국가들이 있었으며 서쪽에는 바다 건너 카르타고의 세력이 이제 진치고 있었습니다. 사방에서 강력한 국가들에 둘러싸여서 로마가 이제 어찌 보면 갓난 아기처럼 탄생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초기에 로마의 정치는 왕정이었습니다. 로물루스는 동생을 죽이고 강력한 리더십을 가진 왕으로 새로운 역사를 시작을 합니다. 후대 로마인들이 로물루스의 그런 리더십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로마사의 중요한 인물이었던 키케로는 이제 로마가 지중해 제국으로 성장해간 그 배경에 로물루스의 업적이 있는데, 그건 바로 로마의 터를 잘 잡았다는 것입니다. 내륙 깊숙한 곳도 아니고, 그렇다고 그리스 도시들처럼 해안가에 있는 것도 아니고, 내륙에서 한 30km 정도 들어와 있는 티베리스 강가에 이제 나라를 건국한 것. 그러니까 완전히 이 바닷가에 노출되어 있지도 않고, 그렇다고 산속 깊숙이 들어가서 외부 문화의 유입이 어렵지도 않고, 티베리스 강을 따라 내려가면 저 서부 지중해로 갈 수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위치를 잘 잡았다고 이제 키케로가 그 로물루스의 업적으로 크게 평가를 했던 것입니다. 이후 로마가 승승장구할 수 있었던 그런 어떤 중요한 그런 출발점이 됐다는 것입니다. 로마는 초기에는 주로 남자들 중심으로 나라라고도 할 수 없는 그런 이제 패거리들, 남자들, 목동들, 도망노예들, 이런 사람들의 무리로 시작을 했습니다. 주변에서 보면은 무슨 불황자들의 모임처럼 그렇게 비칠 수도 있겠습니다. 로물루스는 나라가 나라다우려면은 인구도 많이 필요하다. 그래서 카피톨리움 언덕에 성체를 만들고 그 다음에 그 옆에 도피처를 마련해서 많은 주변 나라들에서 이제 남자들이 그리로 도망쳐 오면 그들을 다 로마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진짜 중요한 것은 남자들만 가지고 나라를 꾸릴 수는 없죠. 가정도 그렇지만은 나라라는 게 발전을 하려면은 인구가 많이 필요한데, 그건 어쩔 수 없이 남녀가 결합해서 가정을 이루고 또 많은 자손들이 번성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여자들이 많이 필요했는데, 문제는 주변 나라들이 로마를 나라로 인정을 안 하고, 그래서 주변 나라들에게 같이 우리가 혼인도 하고 서로 제휴하자라고 했지만 다 냉담했습니다. 이제 그런 상황에서 로물루스는 사비니인들을 콘수스 축제에 이제 초빙해 가지고 그들이 축제를 정신없이 보고 있을 때 여인들을 약탈한 사건이 있었죠. 사비니인들과 전쟁을 할 수밖에 없었고, 또 여인들이 이제 로마와 사비니를 중재해서 화해와 연합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사비니인들이
퀴리날리스 언덕에 이제 정착하면서 로마는 처음에 세 부족의 나라로 시작을 합니다. 이제 라틴족이 있고 사비니족이 있어서 세 부족으로 나라를 시작하게 된 것이죠. 로물루스와 타티우스, 사비니족의 우두머리였던 타티우스가 공동 통치했는데 바로 이 전통이 앞으로 로마가 가지고 있는 포용성을 잘 보여준 그런 이제 사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로마가 이렇게 이제 하나의 왕국으로 출범을 했습니다. 로마 왕정에서 아주 특이하고 그리고 그 뒤에 로마 정치에서 정말 중요한 기관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원로원입니다. 보통 세나투스라고 부리는 원로원은요, 이 왕을 자문하는 자문기관입니다. 왕이 혼자서 임페리움을 하는데 아주 막강한 힘입니다. 왕의 명령권, 임페리움은 군대를 지휘하고 필요하면 전쟁을 명하고 또 어느 땐 평화를 이렇게 선포하게 하는 그런 강력한 리더십인데 왕 혼자서 또 막 임페리움을 행사하면은 그 왕의 자질에 따라서 많은 또 실수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왕의 통치권을 잘 보장하기 위해서 왕에게는 100여 명에 해당하는 원로원 의원들이 있어서 그들이 왕을 보좌하고 자문하는 역할을 하게 했던 것입니다. 흥미롭게도 어떻게 원로원을 만들게 됐느냐? 처음에는 100명의 원로 만드는 방식이요, 아주 뭐 요즘으로 말하면은 또 민주적이에요. 고대 국가는 다 부족들, 뭐 시족들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시족들이 모여서 이제 한 그 부족을 이루고 또 부족들이 모여서 국가를 이루잖아요. 그리고 로마는 세 개의 부족이 로마를 이루었다고 그랬잖아요. 세 부족 중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 한 사람을 왕이 이제 추천합니다. 그 다음에 세 부족의 부족장들에게 세 사람씩 추천하게 했어요. 왕이 한 사람 뽑고 세 부족에서 3명을 뽑아요. 그러면은 10명이 되잖아요. 부족이 워낙 규모가 크니까 그 사이에 또 각 부족마다 쿠리아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30개의 쿠리아가 있었는데요. 그 쿠리아라는, 그러니까 시족보다는 크고 부족보다는 작은 중간 단위인데요. 30개의 쿠리아에서 각 3사람씩 추천하게 했어요. 그래서 30 곱하기 3이니까 90명, 총 90명이 나오죠. 그럼 앞에서 왕이 하나 선발한 사람, 세 부족에서 3명씩 뽑은 사람, 또 그거보다 중간 단위인 30개의 쿠리아에서 각각 3명씩, 그래서 도합 100명의 원로원 의원들이 구성이 됐던 것입니다. 물론 리비우스가 저렇게 얘기를 했을 때에는 좀 어찌 보면 너무 기계적이고 또 후대에 만들어진 이야기가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들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그 정신은 뭐냐 하면은 원로원 의원들의 역할이 중요한데 그들을 그냥 어느 특정 세력들이 다 독차지하는 게 아니고 적절하게 이제 균형과 안배를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참 로마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합리적인 정신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면은 로마 보통 사람들, 이제 로마 시민들은 그럼 뭐냐? 로마인들은 또 시민들의 모임을 또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 모임들을 민회라고 불렀어요. 민회는 로마 시민들 전체의 모임입니다. 아까 우리가 로마는 3개의 부족이 있는데 각 부족에 꾸리아라고 하는 중간 단위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30개의 꾸리아로 나뉘어져 있었고 로마 시민은 그 중에 어떤 꾸리아에 하나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 민회는 꾸리아 단위로 모임을 갖는 꾸리아 민회로 시작이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왕을 선출할 때 원로원에서 이번에는 이분을 왕으로 모시는 게 좋겠다라고 왕 후보를 추대하면은 최종 결정은 시민들이 모여서 30개의 꾸리아들이
한 명의 왕을 제가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결국은 원로원이 추천해 준 것을 민회에서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어찌 보면은 민주적인 그 방법을 쓴 것입니다. 바로 이 왕과 원로원과 민회라고 하는 세 개의 기관이 서로 균형과 어떤 면에서 안정을 이룩하고, 뭐 조금은 이 사회과학적 용어를 보면 밸런스 오브 파워가 한쪽에 너무 쏠리지 않고 균형을 갖게 했던 것이죠. 뭐 어느 사회나 모든 인간이 평등하다라고 말은 그러지만은 정말 평등할 수가 없겠죠. 더더욱이 전 근대 사회에서는요, 그것이 어떤 이름이 됐든 엘리트와 평민 대중이 있게 마련이에요. 근데 로마 역사에서는 귀족이 있고 평민이 있었던 것입니다. 저 귀족 신분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처음에 로물루스가 원로원을 만들 때에 그 원로원의 지도자로 선발됐던 시족의 우두머리들입니다. 그 후손들이 바로 귀족 신분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람은 다 평민입니다. 귀족은 정치, 종교, 군사, 재판 등 중요한 공적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그 다음에 귀족들은 또 대개는 요즘 말로 말하면 대토지 소유자들이었어요. 토지 재산이 많았습니다. 고대 시대에는 토지가 사실상 유일한 재산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부자였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이니까 뭔가 국가를 위해서 일을 할 수가 있는 시간도 많았던 것이죠. 평민은 이제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뭐 예나 지금이나 우리가 가정을 꾸리려면은 돈을 벌어야 먹고 살죠. 누가 그냥 돈을 갖다 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 시대는 농업사회였습니다. 그러니까 밀을 재배한다든가 농업 활동하고 또는 가축을 사육해서 자기가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을 계속 만들어 가야 했습니다. 뭐 상업 활동도 있었겠지만요. 고대 시대에도 신부는 평민이지만은 또 돈을 잘 벌어 가지고 또 부유한 평민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귀족과 평민 사이에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로물루스는 앞으로 만약에 귀족과 평민이 서로 갈등을 일으키면은 이게 국가 공동체가 어렵겠다. 그래서 이제 귀족들이 자기들의 어떤 경제적, 정치적 우월성을 가지고 평민들을 너무 함부로 대하면 안 되기 때문에 항상 귀족들은 그 지역 사회에서 평민들의 보호자로서의 역할을 해야 된다. 그거를 라틴어로는 파트로누스가 돼야 된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평민들은 그 지역 사회에서 귀족들을 잘 이렇게 뭐 섬긴다고 할까? 또 귀족을 귀족으로서 예우를 해야지. 뭐 인간이 다 똑같은데 왜 너희만 권력을 독점하냐? 그래가지고 자꾸 분란을 일으키면 안 된다. 공동체라는 게 다 역할 분담도 있는 거다. 이거는 파트로누스, 보호자와 크리엔스, 피보호자의 관계다. 즉 귀족과 평민이 서로 간의 신분 차이를 인정하면서 이제 나라를 위해서 공적인 어떤 역할과 사적인 생업 활동을 잘 균형 있게 하면 나라는 발전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귀족은 귀족대로, 평민은 평민대로 자기 신분의 역할을 잘 감당하자. 그러려면 양자 사이에는 사실은 신의 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돈이 많은 부유한 그런 이제 경제인들, 재벌들이 또 문화와 또 여러 가지 사회의 예술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돈을 많이 기부하고 그런 것도 파트로누스 정신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이 있을수록 그 공동체가 잘 발전할 수 있는 건데, 저 보호 피보호 제도는 그런 면에서 로마적 기원을 가지고 있으면서 오늘날까지도 많이 또 그 정신이 살아 있습니다. 자, 로마에 지금 그 초대 왕이었던 로물루스의 업적을 이제 이렇게 한 몇 가지 생각해 봤는데요. 로마를 터를 잘 잡았다는 거, 그 다음에 정치 제도, 왕과 원로원과 민회를 잘 조직했다는 거, 또 신분제 사회에서 귀족과 평민이 서로 이렇게 극단적으로 대립하지 않도록 보호 피보호 제도를 이렇게 세웠다는 것. 그래서 로마가 이제 장기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놓았다는 것이
그의 업적입니다. 로물루스는 약 37년간 통치했다고 그래요. 그러다가 로마 성벽 밖에 있는 캠푸스 마르티우스에서 민회를 하던 중에 뭐 승천했다, 이런 이제 설화가 있습니다. 뭐 승천한 게 아니라 또 원로원들이 죽인 거 아니냐, 뭐 그런 이견들도 있어요. 뭐 그런데 어떻게 했든 간에 로물루스의 통치는 로마 발전에 큰 힘이 됐다. 로물루스는 죽어서도 하늘에 올라가서 시민들을 돌보고 로마를 돌본다는 또 소문이 그 후손들에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퀴리누스 신이 됐다, 이런 이제 이야기도 소문으로 남아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어떻게 왕정이 무너지고 공화정이 시작됐는지 우리가 그 자세한 사정을 하나씩 더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